야담이 생각나는 밤엔 야담 포착. 구미호의 핏빛 약속. 숙종 37년 경기도 북한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는 안개가 자주 끼었습니다. 산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은 이 안개가 끼는 날이면 발걸음을 서둘러 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곳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비 김주는 이 안개 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25세 그는 과거 시험에 3번째 낙방한 후 좌절감에 빠져 목적 없이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다니. 내 재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김주는 한숨을 내쉬며 걸었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해는 서산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어디로 가야 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김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방향이 똑같은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주는 기쁨에 차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는 작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김주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눈은 깊은 연못처럼 검고 맑았으며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나그네께서 길을 잃으셨군요. 들어오십시오. 비록 초라한 집이지만 하룻밤 묵어 가셔도 좋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김주는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입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입니다. 실례지만 아가씨는 제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홀로 살고 있지요. 김주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왜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김준에게 정갈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준은 자신이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했다는 이야기와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다는 속마음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너무 자신을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연하의 말에 김준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준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산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하는 김준에게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연하의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김준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하는 달빛 아래 서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일을 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김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군. 그는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은 연하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혔고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야겠습니다. 선비님, 잠시만요. 연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리 간절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선비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준은 의아했지만 밤새 그를 재워준 은혜가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롭습니다. 혹시 선비님께서 가끔 저를 찾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 같은 평범한 선비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꿈이 떠올랐고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양에 살고 있어 자주 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주셔도 됩니다. 매달 보름날이면 충분합니다. 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연하는 기쁨에 차 미소를 지었고 그에게 산을 빠져나가는 길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보름날에 뵙겠습니다. 김주는 연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젯밤 꿈이 맴돌았지만 아름다운 날씨와 함께 그 불안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주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연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고 김주는 약속대로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안개가 없었고 그는 쉽게 연하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비님, 오셨군요. 연하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김주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김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 역시 연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연하 씨는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연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에 남겨졌습니다. 이 산이 제 고향이고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김주는 그녀의 슬픈 사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연하는 김준에게 다시 묵어가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서당에 가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럼 다음 보름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하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김준이 떠나기 전 그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부적입니다. 선비님께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김준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연하의 눈은 잠시 붉게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준의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서당의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난 실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가 쓴 시가 지나가던 양반의 눈에 띄어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군.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김준은 연하가 준 부적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일까? 그는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은 선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름날 김준은 다시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하 씨, 이것은 한양에서 가져온 비단 손수건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하는 선물에 기뻐했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준은 다시 연하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김준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이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하가 피로 물든 채 무언가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는 희미하게 9개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김준은 숨을 죽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은 공포로 떨렸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구미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은 평소와 같은 연하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평소처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선비님. 김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그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연하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선비님, 다음 보름날에도 꼭 와주실 거죠? 연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주는 그날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연하는 붉은 눈을 빛내며 그를 쫓아왔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습니다. 날 배신할 셈이냐. 내 심장을 가져가겠다. 김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쩌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준의 삶은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조정에서 일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 그는 연하가 준 부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지만 김주는 연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정에서의 새로운 직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주는 더 무서운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연하는 붉은 피로 뒤덮인 채 나타났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김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가르치던 서당의 아이들 중 하나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의 이웃이 집에서 불이 나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김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다음 보름날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요괴와 귀신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미호를 만났습니다. 노승은 김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미호는 천년을 살아야만 인간이 될 수 있는 요괴다. 그들은 인간의 간과 심장을 먹어 살아간다. 특히 선비의 정기는 그들에게 매우 귀중하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미호는 약속을 매우 중요시한다. 내가 그녀와 맺은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김준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연하와 매달 보름날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노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구미호는 100일 동안 같은 사람의 정기를 흡수해야만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녀의 여우 구슬을 찾아 파괴하면 그녀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여우 구슬이라니요? 구미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인 구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보통 그들이 사는 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하지만 조심해라. 구미호는, 특히 천년된 구미호는 매우 강력하고 교활하다. 김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보름날에 연하를 찾아가 구슬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보름날 김준은 용기를 내어 다시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를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준은 연하가 음식에 무언가를 넣지는 않았는지 경계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조정에서 일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드린 부적이 도움이 되었나 봐요. 전 항상 선비님의 성공을 기원했어요. 김주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날 밤 연하의 집에 묵기로 했고 그녀가 잠든 사이에 구슬을 찾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깊은 밤 연하가 잠든 것을 확인한 김주는 몰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구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 그는 연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연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김주는 연하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마침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붉게 빛나는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여우 구슬인가? 그가 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그것은 제 것입니다. 김주는 천천히 돌아보았고 연하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하 씨. 아니, 당신은 구미호죠? 김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일어나 김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미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님, 김준은 여전히 구슬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에 따르면 이 구슬을 파괴하면 그녀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전기를 빼앗으려 했죠? 내 심장과 간을 먹으려고. 연하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비님과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는 선비님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김준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미호는 교활하기로 유명했고 이것도 그저 그녀의 술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내가 준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구미호의 본능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발 그 구슬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김준은 갈등했습니다. 그가 구슬을 파괴하면 연하는 어떻게 될까?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닐까? 하지만 노승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구미호는 교활하며 인간을 속이는데 능숙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연하 씨.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김준은 결심하고 구슬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9개의 꼬리가 나타났고 그녀의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000년 동안 살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느낀 것은 선비님과 함께했던 시간뿐이었습니다. 김준은 손에 쥔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게 맥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은 구미호입니다. 인간의 간을 먹고 사는 요괴라고요. 연하는 천천히 김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오직 인간이 되기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지만 선비님을 만나고 난 후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김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선비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선비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술수일까요? 당신이 정말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연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구슬은 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님께 맡기겠습니다. 만약 제가 선비님이나 다른 어떤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때 파괴하셔도 좋습니다. 김주는 놀랐습니다. 구미호가 자신의 구슬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선비님. 김주는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붉은 빛이 사라지고 원래의 깊고 맑은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소.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소. 김주는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모습은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제 마음을 믿어주셔서. 그날 밤 김주는 연하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복잡한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구미호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김주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연하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보름날에도 꼭 와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연하의 구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 사이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주는 노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노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구미호가 자신의 구슬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너를 신뢰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천년을 산 묘계의 마음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그녀를 만나보아라.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구슬은 항상 내 곁에 두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따르되 너무 쉽게 그녀를 믿지 말아라. 김주는 노승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름날마다 연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준과 연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요괴가 되었는지를 김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마을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고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여우를 만났고 그 여우는 저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여우는 저에게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저를 구미호로 변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는 연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연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런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주는 연하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배려했고 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준 역시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이 북한산을 찾아가는 길에 한 나그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김선비입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나그네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그 여인은 위험합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젊은 선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준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연화의 이전 희생자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친절함으로 접근하고 신뢰를 얻은 후에는 결국 그들의 심장과 간을 먹어버립니다. 김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연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녀의 집 뒤를 살펴보십시오. 그곳에는 그녀가 먹은 희생자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김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평소와 같이 김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고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김준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깊은 밤 연하가 잠든 후 김준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집 뒤를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파면 팔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얀 뼈였습니다. 이럴 수가. 김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그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깊이 파보았고 더 많은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사람의 뼈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선비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아,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김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하얀 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입니다. 그럼 정말 당신은 다른 선비들을 죽였던 거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비님을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직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일이에요. 김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의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결국 당신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선비님은 달랐어요. 제가 정말로 선비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어? 당신은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죽여온 요괴입니다. 김준의 말은 매섭게 연하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깊은 상처를 받은 듯 일그러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거짓일 필요는 없어요. 저도 선비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사랑도. 김준은 갈등했습니다. 그는 연하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들의 뼈는 지금 이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김준은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냈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비님, 제발.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이것이 당신의 악행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소. 연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선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비님. 연하가 김준을 밀쳐냈고 그 순간 날카로운 칼이 연하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김준을 경고했던 나그네였습니다. 이 요괴를 처치해야 합니다. 나그네가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김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나그네의 얼굴에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구미호를 사냥해 왔소. 그들의 구슬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특히 1000년 된 구미호의 구슬은 김준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연하를 해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연아, 김준은 재빨리 연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선비님, 구슬을 조심하세요. 그 순간 나그네가 김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김준의 손에서 구슬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구슬을 내게 주시오. 그것은 내게 큰 힘을 줄 것이오. 김준은 필사적으로 구슬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제 연하의 진심을 믿었고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연하는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붉게 빛났고 그녀의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선비님을 해치지 마세요.
연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연하의 꼬리는 그를 감쌌습니다. 연아, 김준이 그녀에게 달려갔을 때 연하는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붉은 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아, 제발 버텨요. 당신을 살릴 방법을 찾을게요. 김준은 구슬을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요. 이것이 당신에게 힘을 줄 거예요.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용없어요. 그 칼은 요괴를 죽이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김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연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행복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서. 연하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이 붉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빛이 비녀와 김준의 손에 쥐어진 구슬뿐이었습니다. 김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너무 늦게 이해했고 너무 늦게 그녀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김준은 관직을 사임하고 북한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하의 집 근처에 작은 암자를 짓고 그곳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선비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고 연하의 구슬을 손에 쥐고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김준이 여느 때와 같이 창가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놀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앞에는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연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부드러운 붉은 안개로 만들어진 듯했고 그녀의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너울거렸습니다. 선비님, 저를 기다려주셨군요. 당신은 살아있는 건가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육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이 제 구슬을 간직하고 저를 그리워해 주셔서 제 영혼이 잠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김준은 연하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손은 그녀를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비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김준을 지켜보았다고 했고 그가 자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이제는 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선비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긴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연아.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비님.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김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연하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 구슬을 연못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 영혼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김준은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하가 살던 집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비치는 가운데 김준은 마지막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반드시요.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김준은 구슬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구슬이 물에 닿는 순간 붉은 빛이 퍼지며 연하의 모습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안녕, 선비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연하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 후 김준은 북한산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름날이면 그는 북한산의 연못을 찾아가 연하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준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연하의 환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갈 시간인가요?
김준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선비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노인 김준은 연못가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북한산에서는 9개의 꼬리를 가진 하얀 여우와 한 남자가 함께 달빛 아래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천년을 살아온 요괴와 한 인간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생사를 초월하여 끝내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